낯선 땅에 외로운 메스. 거기 좀 비켜줄래요? 새벽 4시 반. 베를린 샤리테 대학병원의 응급실 복도에 독일인 여의사의 차가운 한마디가 울려 퍼졌다. 바닥을 닦고 있던 한국인 남성을 향한 무자비한 모욕의 말이었다. 하지만 불과 몇 분 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대체 저 사람 정체가 뭐야? 손에 든 차트를 떨어뜨릴 만큼 충격에 휩싸인 여의사의 얼굴에는 후회와 당혹감이 가득했다. 베를린의 12월은 유난히 추위가 혹독했다. 새벽 4시, 도시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무렵 김민주는 이미 샤리테 대학병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프렌트 라워베르크 지역의 아파트에서 병원까지 자전거 페달을 밟아 25분. 그것이 그의 매일 같은 통근길이었다. 36세의 민준에게 이른 새벽 시간은 특별히 낯선 것이 아니었다. 다만 과거에는 메스를 손에 들고 수술실로 향했다면 지금은 청소용 대걸레를 들고 복도로 향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시급 12유로의 미니잡, 독일에서 말하는 아르바이트였다. 그의 손끝은 여전히 섬세했고 집중력도 날카로웠지만 그 능력은 더 이상 환자가 아닌 바닥을 위해 쓰이고 있었다. Guten Morgen. 병원 로비의 경비원 인사에 민주는 어색한 독일어로 답했다. Guten Morgen. 아직 발음은 자연스럽지 않았지만 그래도 4개월 전보다는 나아졌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엘리베이터로 지하 창고에 내려가 청소 도구를 챙기는 것도 이제는 완전히 익숙해진 일과였다. 응급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민주는 문득 한국에서의 마지막 야간 수술을 떠올렸다. 50대 남성의 급성 뇌출혈이었고 수술이 끝난 것은 아침 6시였다. 그때도 이런 조용한 새벽이었지만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고요함이었다. 당시에는 생명을 구하는 숭고한 정적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청소부의 쓸쓸한 고독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아내를 위해서야. 민주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지혜의 박사 과정이 끝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그때까지만 버티면 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의사면허 인정 시험에만 합격하면 다시 수술실로 돌아갈 수 있었으니까. 응급실에 도착한 민주는 언제나처럼 구석부터 청소를 시작했다. 환자의 침대 주변은 의료진이 오기 전까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암묵적인 규칙이었다. 걸레를 짜고 바닥에 무릎을 꿇은 모습은 6년간 수많은 뇌수술을 집도했던 신경외과 전문의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정확히 4시 30분, 응급실 입구가 거칠게 열리며 젊은 독일인 여성이 들어왔다. 클라라 텔러, 28세의 응급의학과 1년차 레지던트였다. 하이델베르크 의과대학을 최고 학점으로 졸업한 엘리트였지만 아직 응급 현장에서의 실전 경험은 부족했다. 대대로 의사 집안에서 자라 의료계에 대한 자부심만큼은 누구보다 강했다. 클라라는 민준이 바닥을 닦고 있는 것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자신이 지나가려는 길을 청소하고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다. 독일에서 나고 자란 그녀에게 외국인 노동자는 필요악 정도의 존재일 뿐이었다. 클라라의 목소리는 차가운 명령조였다. 민주는 재빨리 일어나 엔슐디공, 죄송합니다 라고 중얼거렸다. 그 서툰 발음이 클라라에게는 더욱 귀에 거슬렸다. 민준이 길을 비키자 클라라는 그의 어깨를 일부러 부딪히듯 지나갔다. 그것이 고의였는지 우연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체 왜 저런 사람을 고용하는 건지 몰라.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클라라가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동료에게 하는 말이 민준의 귀에 들어왔다. 동료 간호사가 클라라를 말렸지만 그녀의 불만은 멈추지 않았다. 여보세요. 중국어로 말해볼까? 장난기 섞인 목소리였다. 민준이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구분도 하지 못한 채 무신경한 조롱을 던졌다. 민준은 대걸레질을 계속하며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가는 자신이 한편으로 한심하게 느껴졌다. 예전의 자신이었다면 분노에 떨었겠지만 이제는 체념에 가까운 무감각만이 남아있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대우였지만 이곳에서 그는 그저 외국인 청소부일 뿐이었다. 클라라는 차트를 정리하며 민준을 곁눈질했다. 저런 인간들이 병원을 더럽힌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깨끗한 독일 의료진과 대조적으로
낡은 작업복을 입고 서툰 독일어를 구사하는 모습이 그녀의 신경을 건드렸다.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지 그녀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민주는 묵묵히 청소를 계속했다. 응급실 바닥 한 칸 한 칸에 그의 정성스러운 손길이 닿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필요할 때만 잠시 나타나는 사람으로 취급될 뿐이었다. 하지만 민주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오전 5시가 되자 민주는 응급실 청소를 마치고 다른 구역으로 이동했다. 클라라는 그제야 안심한 표정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몇 시간 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될지를, 그리고 그때 자신을 구하게 될 사람이 방금 전 자신이 무시했던 바로 그 청소부라는 사실을. 민주는 복도를 걸으며 아내의 지혜를 생각했다. 아직 잠들어 있을 그녀가 눈을 뜨면 또 미안한 얼굴을 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신한테 이런 일까지 시켜서. 눈물 짓는 아내를 보는 것은 어떤 수술보다도 힘든 일이었다. 그럼에도 민준에게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 곧 다시 수술실로 돌아갈 수 있을 테니까 그날이 올 때까지 이 모든 것을 견뎌낼 각오가 되어 있었다. 베를린의 새벽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민준의 마음속에서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작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는 여전히 의사였고 언젠가 다시 환자를 구할 날이 올 것이라 믿고 있었다. 다만 그날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오게 될 줄은 그 자신도 생각지 못했을 뿐이다. 오전 8시, 민준의 청소 업무가 끝났다. 4시간 동안 병원 곳곳을 쓸고 닦고 정리한 그의 몸은 녹초가 되어 있었다. 손목과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이 또한 이제는 익숙한 통증이었다. 과거 8시간 연속으로 메스를 잡았을 때의 피로와는 전혀 질이 다른 것이었다. 탈의실에서 작업복을 벗으며 민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36세 남자의 얼굴에는 어느새 깊은 피로의 빛이 새겨져 있었다.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표정이었다. 그 시절에는 아무리 힘든 수술 후에도 환자를 구했다는 성취감이 얼굴에 남아 있었건만 지금은 그저 하루를 버텨냈다는 안도감뿐이었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 베를린의 차가운 아침 공기가 뺨을 스쳤다. 자전거에 올라탄 민주는 밑에 지역에 있는 독일어 학원으로 향했다.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B1 레벨 수업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FSP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이었다. 독일어 수업은 민준에게 희망인 동시에 좌절의 근원이었다. 20명 남짓한 반 친구들, 대부분은 그보다 어렸다. 시리아에서 온 난민 청년, 우크라이나 출신 간병인, 터키계 독일인 학생까지 각자 다양한 사정을 안고 독일어와 씨름하고 있었다. 민주는 반에서 유일한 한국인이었고 그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마리아 선생님이 민준에게 물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준의 대답은 아직 어색했다. 문법적으로는 맞아도 발음이나 억양이 부자연스러웠다. 한국에서 의학 논문을 영어로 쓰던 그였지만 독일어는 여전히 높은 벽처럼 느껴졌다. 수업 중에 민준은 종종 다른 생각에 잠겼다. 한국 병원 동료들은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내가 떠난 빈자리는 누가 채우고 있을까?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외과에서 함께 일했던 후배들은 분명 지금도 환자를 구하기 위해 밤을 새우고 있을 터였다. 그런데 자신은 여기서 초보적인 독일어 문장 하나 만들지 못해 끙끙대고 있었다. 그 현실이 비참하게 느껴졌다. 수업이 끝나자 민주는 베를린 중앙도서관으로 향했다. 오후는 FSP 시험 준비를 위한 자습 시간이었다. 도서관 의학서적 코너에 앉아 독일어로 된 신경외과 교과서를 펼쳤지만 내용은 모두 아는 것뿐이었다. 뇌동맥류의 해부학적 구조, 개두술의 단계별 절차, 뇌압 상승의 증상과 대처법까지 모두 머릿속에 들어있었다. 문제는 이 모든 지식을 독일어로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국어라면 논리정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의학적 개념이 독일어로 하려니 마치 어린아이의 단어 나열처럼 되어버렸다. 6년간 쌓아올린 전문의로서의 자신감이
언어의 장벽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오후 3시 민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아내 지혜에게서 온 전화였다. 오빠, 점심 먹었어? 응, 도시락 먹었어. 지혜는 대학 식당에서 먹었어? 응, 오늘 실험 결과가 좀 이상해서 늦어질 것 같아. 지혜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다. 남편이 새벽부터 청소 일을 하는데 자신은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었다. 하지만 민주는 그런 아내에게 더 미안했다.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독일까지 따라와 준 탓에 지혜도 마음 편히 연구에만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괜찮아. 천천히 해. 나도 공부하고 있으니까. 고마워. 정말 미안해. 전화를 끊고 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지혜가 미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그녀는 늘 자신을 탓했다. 민준이 독일에서 청소 일을 하는 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민준에게 지혜의 꿈은 자신의 꿈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소중했다. 오후 6시 민준은 프렌츠라우어베르크의 집으로 돌아왔다. 2.5개의 방이 있는 아파트는 작지만 두 사람이 살기에는 충분했다. 월세 950유로의 관리비를 합치면 1000유로가 넘었지만 베를린에서는 이마저도 싼 편이었다. 민준의 미니잡 수입 832유로와 지혜의 박사 과정 장학금 1200유로를 합쳐도 생활은 빠듯했다. 냉장고를 열자 김치가 거의 다 떨어져 있었다. 아시아마트에서 파는 김치는 작은 팩 하나에 8유로나 했지만 없어서는 안 될 음식이었다. 한국의 맛이 그리워질 때마다 김치 한 조각을 먹으면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었다. 민주는 장을 보러 가야겠다고 생각하며 간단한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밤 8시 지혜가 돌아왔다. 분자생물학 박사 과정 2년 차인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희미한 흥분이 섞여 있었다. 실험 잘 됐어? 민준이 물었다. 응, 오늘 드디어 단백질 발현에 성공했어. 지도 교수님도 놀라시더라. 지혜의 눈이 반짝였다. 연구에 대한 열정은 독일에 와서도 조금도 식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불타오르는 듯했다. 민주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다시 한번 확신했다. 축하해. 오늘 밤은 특별히 맛있는 거 먹어야겠네. 아니야. 간단한 걸로 괜찮아. 오빠가 일해서 벌어준 돈이잖아. 지혜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남편이 새벽부터 바닥을 닦아 번 돈으로 자신의 성공을 축하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하지만 민준에게 아내의 성공은 자기 자신의 성공이기도 했다. 지혜가 박사 과정을 마치고 좋은 연구소에 취직하면 자신도 마음 편히 독일에서 의사로서의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테니까. 저녁을 먹으며 두 사람은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지혜는 연구실 동료와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민주는 독일어 수업에서 배운 새로운 표현에 대해 이야기했다. 병원에서의 굴욕적인 일은 굳이 입에 담지 않았다. 아내를 슬프게 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밤 10시, 민주는 FSP 시험 교재를 펼쳤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지만 공부를 게을리할 수는 없었다. 독일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이 시험에 합격해야만 다시 수술실로 돌아갈 수 있었으니까 지혜는 이미 침실에서 내일의 실험 계획을 정리하고 있었다. 민주는 교재에 적힌 의학 용어를 소리내어 읽어보았다. 환자의 뇌압 상승 징후에 관한 내용이었다. 한국어라면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지만 독일어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아직 어려운 일이었다. 독일 의료진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였다.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한국에서 신경외과 레지던트 과정을 이겨낸 사람이었다. 밤샘 공부, 선배들의 꾸지람,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며 배운 나날들을 생각하면 지금의 고생쯤은 견딜 수 있었다. 다만 그때와 다른 것은 지금은 혼자가 아니라 지혜와 함께라는 것이었다. 밤 11시, 민주는 책을 덮고 침실로 들어갔다. 지혜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머리맡에 놓인 노트북 화면에는 내일의 실험 계획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민주는 조용히 노트북을 덮고 지혜의 옆에 누웠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 똑같은 일상이 반복될 것이다. 클라라 같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독일어를 제대로 못해 좌절할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다시 수술실에 설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날까지 이 모든 것을 견뎌낼 각오는 되어 있었다. 잠이 들기 직전 지혜가 잠꼬대를 하며 중얼거렸다. 미안해. 작은 목소리였지만 민준의 귀에는 똑똑히 들렸다. 꿈속에서도 남편에게 미안해하는 아내의 모습에 민준은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다. 반드시 성공해서 지혜가 다시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을 만들어주리라. 베를린의 밤은 깊어갔지만 민준의 마음속에서는 희망의 불씨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내일이 되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그 하루하루가 쌓여 언젠가 꿈을 이루는 날로 이어질 것이라 믿었다. 다만 그날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지극히 극적인 형태로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날 오후 2시 샤리테 대학병원 응급실로 응급 환자가 실려 들어왔다. 65세의 독일인 남성으로 의식을 잃은 채 스트레처에 누워 있었다. 구급차에서 내린 구급대원이 다급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자택에서 갑자기 쓰러졌다는 것이었다. 그때 민주는 응급실 한쪽 구석에서 의료 폐기물 용기를 정리하고 있었다. 4시간의 청소를 마치고 막 퇴근하려던 참이었지만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 때문에 잠시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병원 규정상 응급 환자가 들어오면 청소 직원도 복도를 비워야 했다. 클라라가 급히 달려왔다. 그날 응급실 당직이었던 그녀에게는 처음 맞는 중증 환자였다. 하이델베르크 의대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지만 실제 응급 상황은 교과서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려 했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환자의 상태는 심각해 보였다.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도 불규칙했다. 혈압도 상당히 높은 상태였다. 클라라는 몇 가지 기본적인 검사를 지시했지만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경험 부족이 명백했다. 민주는 폐기물 용기를 정리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환자 쪽으로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그것은 오랜 습관이었다. 한국에서 6년간 신경외과 전문의로 일하며 몸에 밴 직업병 같은 것이었다. 환자를 보면 자동적으로 상태를 파악하려는 본능이 작동하는 것이다. 그때 민준의 눈에 이상한 점이 포착되었다. 환자의 오른쪽 동공이 왼쪽보다 확연히 커져 있었다. 왼쪽 팔다리의 근력도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것은 단순한 실신이 아니었다. 뇌압 상승으로 인한 전형적인 신경학적 증상이었다. 클라라는 여전히 환자의 기본적인 바이탈 사인만 확인하고 있었다. 혈압, 맥박, 호흡수를 측정하고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신경학적 검사는 놓치고 있었던 것이다. 민준이 보기에는 그것은 명백한 고혈압성 뇌내출혈의 징후였다. 이상하네. 단순 실신치고는 혈압이 너무 높은데. 클라라가 간호사에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녀의 진단에는 아직 확신이 없었다. 아마 스트레스성 실신일 거예요. 내과로 이송 준비하죠. 그 말을 듣고 민주는 경악했다. 이 환자는 절대로 내과로 보내서는 안 됐다. 지금 당장 응급 CT를 촬영하고 신경외과 응급수술을 준비해야 할 상황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자신은 그저 청소부에 불과했다. 환자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다. 의식 수준은 더욱 저하되었고 호흡 패턴도 이상해지고 있었다. 민준의 경험으로 볼 때 뇌압이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였다. 몇 분 뒤에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었다. 민준은 마음속으로 격렬하게 갈등했다. 개입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환자를 도울 방법은 없을까 고민했다. 하지만 환자의 생명 앞에서는 그런 계산은 무의미했다. 저기, 실례합니다만 민주는 조심스럽게 클라라에게 다가갔다. 클라라는 청소부가 자신에게 말을 걸어온 것에 당황했다. 그것도 의료 현장에서. 그녀의 얼굴에는 즉시 불쾌한 표정이 떠올랐다. 뭐죠? 지금 바쁜데요? 민주는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다. 환자분의 동공 크기가 좌우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 팔다리 움직임도. 클라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청소부가 의학적인 조언을 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외국인이 독일 의료진에게 이런 식으로 참견하는 것도 기분 나쁜 일이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의사는 나예요. 당신이 아니라. 주변 간호사들도 기묘한 눈으로 민준을 쳐다보았다. 청소부가 의료진에게 환자 상태에 대해 조언하다니 우스꽝스럽게 생각했던 것이다. 누군가 킥킥 웃는 소리도 들렸다. 아시아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어설프게 배운 의학 지식으로 의사 행세한다더니 진짜였네. 민주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꾹 참았다. 지금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자존심이 아니라 환자의 목숨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이미 선을 넘어버린 것이다. 클라라는 민준을 쏘아보더니 등을 돌렸다. 당신 일이나 제대로 하세요. 의료행위 방해하지 말고. 민준은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 폐기물 용기를 끌고 복도 저편으로 이동했지만 마음은 환자 곁에 남겨진 채였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것이 분명했다. 10분이 흘렀다. 환자의 상태는 민준의 예상대로 급속히 악화되고 있었다. 의식 수준은 더욱 저하되었고 호흡도 불규칙해졌다. 그때서야 클라라는 허둥대기 시작했다. 이상해. 왜 의식이 더 떨어지는 거지? 간호사가 다시 바이탈 사인을 확인했지만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 클라라는 교과서적인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해 당황하고 있었다. 이론과 실제는 전혀 달랐던 것이다. 그때 갑자기 환자가 경련을 일으켰다. 온몸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한 것이다. 응급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클라라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다. 응급 CT, 지금 당장. 마침내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를 지시했지만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뒤였다. 민준이 처음에 지적했을 때 바로 대처했더라면 환자의 상태가 이 지경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CT 촬영 결과는 민준의 예상과 완전히 일치했다. 고혈압성 뇌내출혈이었다. 뇌 심부에서 출혈이 일어나 뇌압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었던 것이다. 즉시 신경외과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클라라는 CT 결과를 보고 안색이 새하얗게 질렸다. 자신의 오진이 환자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만약 처음부터 정확한 진단을 내렸더라면 환자의 상태가 이토록 심각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후회가 밀려왔다. 어째서 놓쳤을까? 이렇게 증상이 명확했는데 그때 클라라의 뇌리에 한 가지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아까 그 청소부의 말이었다. 환자의 동공 크기가 달라요. 왼쪽 팔다리 움직임이 이상해요. 라고 했던 그 말. 그것은 바로 지금 확인된 증상 그 자체였다. 민주는 멀리서 응급수술실로 향하는 환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다행히 신경외과 교수가 직접 수술을 집도하게 된 모양이었다. 너무 늦지는 않았으니 목숨은 건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은 있었다. 하지만 만약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더라면 환자가 이런 고통을 겪을 필요는 없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은 지워지지 않았다. 클라라는 수술실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자신에게 첫 중증 환자가 이런 식으로 끝나버리다니 자신감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 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통감하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환자의 얼굴이 몇 번이고 머릿속에 떠올랐다. 분명히 구할 수 있었던 목숨이었는데 자신의 신분 때문에 제대로 돕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를 괴롭혔다.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현실 사이에서 고뇌하는 밤이었다. 하지만 민주는 아직 몰랐다. 이 사건이 단순한 후회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며칠 뒤 더 큰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그때는 더 이상 망설일 여유조차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사흘 뒤 민준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4시부터 청소 업무가 시작되었지만 어쩐지 평소와는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병원 전체가 평소보다 분주했고 의료진의 표정에도 긴장감이 감돌았다. 오전 8시 민준이 청소를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던 때였다. 갑자기 응급실에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또 다른 응급 환자가 실려온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구급차가 연이어 3대나 도착한 것이다.
첫 번째 환자는 70대 여성이었다. 자택에서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고 했다. 두 번째 환자는 50대 남성으로 직장에서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다 실려왔다. 세 번째 환자는 60대 여성이었는데 길을 걷던 중 갑자기 비틀거리며 넘어졌다고 했다. 민주는 즉시 이상함을 느꼈다. 하루에 이렇게 비슷한 증상의 환자가 연달아 실려오는 것은 우연치고는 너무나 부자연스러웠다. 특히 모든 환자가 의식 저하나 신경학적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클라라는 사흘 전의 일 이후로 완전히 자신감을 잃은 상태였다. 첫 오진이 트라우마가 된 것이다. 환자 앞에서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망설이기만 했다. 그날의 실수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이다. 첫 환자를 진찰하면서 클라라는 또다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혈압은 높았지만 그 외에 명확한 증상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사흘 전처럼 또 실수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손은 떨리지 않았지만 확신이 없었다. 민주는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청소 도구를 정리하는 척하며 환자들의 상태를 관찰하고 있었던 것이다. 6년간의 신경외과 경험이 그에게 속삭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첫 환자의 증상은 뇌졸중의 전형적인 징후를 보이고 있었다. 오른쪽 반신의 근력이 현저히 저하되었고 언어장애 증상도 보였다. 하지만 클라라는 여전히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두 번째 환자는 더욱 심각해 보였다. 격렬한 두통과 함께 목이 뻣뻣해지는 증상 경부강직이 나타나고 있었다. 민준의 경험으로는 지주막하 출혈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즉시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세 번째 환자도 마찬가지였다. 보행장애와 함께 어지럼증을 호소했는데 이 또한 뇌혈관 질환의 전형적인 증상이었다. 하지만 클라라는 세 환자를 각각 별개의 증례로 보고 있었고 그 연관성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민주는 점점 불안해졌다. 이 상황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세 명의 환자 모두 뇌혈관 질환의 급성기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두 번째 환자는 정말 위험한 상태였다. 하지만 사흘 전 일을 생각하면 선뜻 행동으로 옮기기가 망설여졌다. 클라라에게 무시당하고 동료들에게 비웃음 샀던 기억이 아직 생생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환자들의 목숨이 걸려 있었다. 의사로서의 양심이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 실례합니다. 민주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클라라에게 다가갔다. 클라라는 민준의 얼굴을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렸다. 사흘 전에 그 청소부였다. 또 무슨 말을 하러 온 건지 짜증이 났다. 또 뭐지요? 바쁘다고 했잖아요. 민주는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세 분의 환자분들이 모두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것 같아서요. 혹시 뇌혈관 쪽 검사를... 클라라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또 시작이군요. 당신이 의사예요. 내가 의사예요? 주변 의료진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 청소부가 또 의학적인 조언을 하려 한다는 분위기였다. 누군가 한숨 쉬는 소리도 들렸다. 정말 어이가 없네. 청소부가 환자 진단까지 하려 드네. 간호사 중 한 명이 비꼬듯 말했다. 아시아 사람들 특징이라던데 조금 안다고 생각하면 뭐든 다 아는 척한다고. 다른 의료진도 거기에 동조했다. 민주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꾹 참았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환자들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할 기회를 줄 분위기가 아니었다. 클라라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 일이나 하세요. 의료 행위에 참견하지 말고. 민주는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분명히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데 아무도 귀 기울여 주지 않으니 말이다. 1시간이 지났다. 민준의 예상대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다. 두 번째 환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이다. 지주막하 출혈의 전형적인 경과였다.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왜? 클라라는 허둥댔다. 응급 CT 촬영 결과는 민준의 예상과 완전히 일치했다.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이었다.
즉시 신경외과 응급수술이 필요했다. 세 번째 환자에게도 비슷한 사태가 벌어졌다. 갑자기 의식이 혼탁해지고 한쪽 팔다리에 마비 증상이 나타난 것이다. 급성 뇌경색이었다. 클라라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다. 한 명도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는데 세 명이나 연달아 응급 상황에 빠진 것이다. 자신감은 땅끝까지 추락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상급 의사가 급히 달려왔다.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즉시 지시를 내렸다. 세 환자 모두 신경외과로 이송하라고. 클라라의 오진이 또다시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린 것이다. 민주는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처음부터 정확한 진단이 내려졌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지만 그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클라라는 수술실로 이송되는 환자들을 바라보며 자신을 책망했다. 또 실패했어. 이번엔 한 번에 3명이나. 의사로서의 자신감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때 클라라의 뇌리에 민준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세 환자 모두 비슷한 증상을 보이고 있어요. 뇌혈관 검사를 해보는 게 어떠냐고 했던 말. 그것은 바로 지금 확인된 진단 그 자체였다. 어떻게 알았을까? 클라라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세 환자 모두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골든타임을 놓친 상태에서 수술을 받아야 했다. 예후도 불투명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주는 무거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분명히 도울 수 있었는데 자신의 신분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크게 짓눌렀다.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점점 더 벌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지혜는 민준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했다. 무슨 일이야? 오늘 안색이 안 좋아.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민준은 아내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깊어지고 있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가? 환자가 위험에 처한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언제까지 견뎌야 하는가? 그날 밤 민준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오늘 본 세 환자의 얼굴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이다. 자신이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조금만 더 강하게 주장했더라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를 괴롭혔다. 하지만 민준은 아직 몰랐다. 며칠 뒤 더 큰 사태가 발생할 것이고 그때는 더 이상 망설일 여유조차 없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이 그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이틀 뒤 오전 10시 베를린 시내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아우토반 100호선에서 일어난 다중 추돌 사고였다.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여러 대의 승용차와 잇따라 충돌한 것이다. 부상자는 총 9명, 그중 5명이 심각한 두부 외상으로 샤리테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왔다. 그때 민주는 응급실 근처에서 의료 폐기물을 정리하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이미 퇴근했을 시간이었지만 그날은 특별히 마감 시간이 늦은 청소 구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갑자기 울려 퍼진 사이렌 소리에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첫 구급차가 도착한 순간부터 응급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25세의 젊은 남성으로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의식도 반쯤 몽롱한 상태였다. 두 번째 환자는 30대 여성으로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환자까지 차례로 실려 들어왔다. 모두 심각한 두부 외상을 입고 있었다. 한 명은 두개골이 함몰되었고 다른 한 명은 뇌출혈로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나머지 환자들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위중했다. 클라라에게 이런 대형 사고는 처음 겪는 일이었다. 최근 며칠간 거듭된 오진으로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했던 그녀는 이 상황에 직면하자 완전히 패닉에 빠져버렸다. 그녀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응급실에는 순식간에 의료진들이 모여들었다. 하지만 5명이나 되는 중환자를 동시에 처치하기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다. 게다가 모두 신경외과적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경외과 전문의들은 수술 중이라 바로 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 민주는 폐기물 용기를 밀면서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다.
환자들의 상태가 한눈에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6년간 신경외과에서 일하며 셀 수 없이 많이 봐왔던 응급 상황 그 자체였다. 각 환자의 중증도와 필요한 처치가 머릿속에서 자동적으로 계산되었다. 가장 위험한 상태는 두 번째로 실려온 30대 여성이었다. 경련이 멈추지 않고 있었는데 이것은 뇌압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즉시 뇌압을 낮추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뇌사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었다. 첫 번째, 남성 환자도 심각했다. 동공 반사가 거의 없는 상태였다. 뇌출혈로 인한 뇌헤르니아 탈출가 의심되었다. 세 번째 환자는 두개골 함몰로 인해 뇌 조직이 직접적인 손상을 입고 있었다. 클라라는 첫 환자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서 있기만 했다. 기본적인 바이탈 사인은 확인했지만 그 다음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던 것이다. 이전의 실패가 트라우마가 되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다른 의사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대규모 응급 상황은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각자 자신의 일은 하고 있었지만 전체적인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체계적으로 대응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두 번째 환자의 경련이 멈추지 않고 있었다. 지금 당장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더는 견딜 수 없었다. 민주는 폐기물 용기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의사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더는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응급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평소에 조용하고 내성적인 모습과는 전혀 다른 힘있는 목소리였다. 의료진들은 모두 놀라 민준을 쳐다보았다. 민준은 망설임 없이 두 번째 환자에게로 달려갔다. 경련하는 환자의 상태를 재빨리 확인하기 시작했다. 동공 크기를 확인하고 목의 경직도를 살폈다. 그 손놀림은 완전히 숙련된 의료인의 것이었다. 이 환자 뇌압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마니토를 투여하고 과호흡을 유도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클라라와 간호사들은 민준의 모습에 완전히 넋을 잃었다. 며칠 전까지 무시했던 청소부가 갑자기 전문적인 의학 용어를 구사하며 환자를 진찰하고 있는 것이다. 민준은 멈추지 않았다. 첫 환자에게도 달려가 신속하게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했다. 글래 쓰고 혼수 척도를 평가하고 뇌간 반사를 확인했다. 모든 동작이 완벽하게 세련되었다. 이 환자는 급성 경막외 혈종이 의심됩니다. CT 촬영 후 즉시 개두술 준비를 해주세요. 세 번째 환자를 보자마자 즉각적인 판단을 내렸다. 함몰 골절로 인한 뇌 압박입니다. 응급수술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환자도 순식간에 진단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가장 위험한 환자부터 순서대로 처치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모든 과정이 정확하고 체계적이었다. 간호사들은 민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전문 지식이 너무나 확실해 보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정확한 의학적 판단과 신속한 응급처치였다. 민준은 두 번째 환자의 뇌압을 낮추기 위해 직접 정맥로를 확보했다. 바늘을 정확하게 혈관에 꽂는 솜씨는 그야말로 베테랑 의사 그 자체였다. 그동안 숨겨왔던 실력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마니토리 투여되자 환자의 경련은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다. 동공 크기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민준의 정확한 진단과 신속한 처치가 환자의 생명을 구한 것이다. 첫 번째 환자도 마찬가지였다. 민준의 지시에 따라 응급 CT를 촬영한 결과 급성 경막외 혈종이 확인되었다. 즉시 수술실로 이송 준비가 시작되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은 덕분에 수술 예후도 좋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나머지 환자들도 민준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5명 모두 위험한 고비를 넘긴 것이다. 만약 민준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큰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클라라는 멍하니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다. 대체 이 사람은 누구인가? 어째서 이런 전문적인 처치가 가능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며칠 전까지 무시했던 청소부가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의료인이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대체 저 사람 정체가 뭐야?
간호사 중 한 명이 중얼거렸다. 청소부라고 했는데 저 솜씨는 다른 의료진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민주는 5명의 환자를 모두 안정시킨 뒤에야 겨우 한숨을 돌렸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다. 환자를 구했다는 의사로서의 기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그동안 숨겨왔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순간이기도 했다. 응급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의료진이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무시했던 청소부가 보여준 놀라운 능력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다. 그때 슈미트 교수가 응급실로 뛰어들어왔다. 다중 추돌 사고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것이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모든 환자가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고 안정된 상태였다. 슈미트 교수는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 누가 응급처치를 한 건가? 처치 수준이 상당히 전문적인데 모든 시선이 민준에게 쏠렸다. 청소복을 입은 동양인 남성이 서 있는 모습이 슈미트 교수의 눈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왜 청소부가 의료진들 사이에 있는 것일까? 하지만 간호사의 설명을 들은 뒤 슈미트 교수의 표정은 완전히 바뀌었다. 저 청소부가 5명이나 되는 중환자를 모두 구했다는 것이다. 그것도 완벽한 의학적 판단으로. 정말 자네가 한 건가? 슈미트 교수가 민준에게 물었다. 민준은 잠시 망설였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환자들을 살릴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네, 제가 했습니다. 민준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슈미트 교수는 더 자세히 물었다. 어디서 이런 전문적인 신경외과 지식을 배운 건가? 방금 처치 수준은 웬만한 전문의 이상이었는데 드디어 민준이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을 때가 온 것이다. 청소부로서의 삶과 진짜 자신 사이의 간극이 마침내 메워지는 순간이었다. 슈미트 교수의 날카로운 시선이 민준을 꿰뚫어보는 듯했다. 25년간 신경외과 분야에서 일해온 그에게는 방금 목격한 응급처치가 얼마나 전문적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다. 웬만한 신경외과 전문의도 그렇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다. 민준은 심호흡을 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숨기고 싶지도 않았다. 환자들을 구한 지금 이 순간 오히려 가슴이 벅찼다. 청소부로서 수개월간 숨겨왔던 진짜 자신을 드러낼 때가 온 것이다. 저는 한국의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신경외과 전문의로 일했습니다. 응급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방금 전까지 웅성거리던 의료진들이 모두 입을 다물었다. 청소부라고 생각했던 인물이 신경외과 전문의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클라라는 입을 벌린 채 민준을 쳐다보고 있었다. 며칠 전까지 자신이 얼마나 무례한 태도를 보였는지 떠올리자 얼굴이 새빨개졌다. 의료계 동료에게 그런 모욕적인 말을 내뱉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 슈미트 교수는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전문이라 경력은 얼마나 되나? 민준은 담담하게 자신의 경력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의과대학 졸업 후 1년간의 인턴, 4년간의 신경외과, 레지던트를 거쳐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고 했다. 그 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6년간 근무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수술 경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야간 응급 개두술 80건, 뇌동맥류 결찰술 35건을 비롯해 다양한 뇌혈관 수술을 담당했다고 말했다. 특히 응급출혈이나 외상 환자 치료에 전문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간호사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어떤 인물을 상대했는지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한국의 대형 병원에서 6년이나 근무한 신경외과 전문의를 청소부 취급하며 무시했던 것이다. 슈미트 교수는 더 구체적으로 물었다. 그 정도 경력이면 상당한 실력자일 텐데 왜 여기서 청소 일을 하고 있는 건가? 민준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아내가 베를린 훔볼트 대학에서 분자생물학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라고 말했다. 그 때문에 독일에 왔고 자신은 FSP 시험을 준비하며 생활비를 벌기 위해 청소 일을 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FSP 시험에만 합격하면 독일에서도 의사로 일할 수 있지만
언어의 장벽이 생각보다 높아서요. 슈미트 교수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독일 의료계에서는 우수한 외국인 의료 인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였다. 특히 신경외과 같은 전문 분야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민준 같은 경력을 가진 인물은 정말 귀한 인재였던 것이다. 클라라는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을 떠올리며 부끄러움에 몸둘 바를 몰랐다. 전문의 동료에게 비켜요. 당신이 뭘 알아요? 청소나 제대로 하세요 라고 모욕했던 모든 순간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말도 안 돼. 그럼 나는 지금까지. 민주는 클라라의 당황한 모습을 보고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제가 정체를 밝히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응급실에 있던 다른 의료진들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편견에 가득 차 있었는지 깨닫게 된 것이다. 외모나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러워졌다. 슈미트 교수는 민준에게 더 구체적인 질문을 했다. 방금 응급처치를 보니 상당한 실력인데 한국과 독일의 의료 시스템 차이는 어떻게 극복했나? 민준은 대답했다. 의학의 기본 원리는 같으니까요. 환자를 구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다른 것은 나중에 생각합니다. 그 말에 슈미트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정한 의사의 정신이 엿보이는 대답이었다.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철학은 어느 나라에서나 같았기 때문이다. 간호사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물었다. 그럼 며칠 전 환자분들의 증상을 정확히 맞히신 것도 네, 뇌혈관 질환의 전형적인 증상들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비슷한 케이스를 많이 봐왔으니까요. 민준의 대답에 의료진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자신들이 놓쳤던 진단을 청소부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조언을 무시해왔던가 하는 후회가 밀려왔다. 슈미트 교수는 민준의 실력을 더 확인해보고 싶었다. 그럼 오늘 온 5 환자의 수술 예후는 어떻게 보나? 민준은 침착하게 분석했다. 첫 번째 환자는 골든타임 내에 처치했기 때문에 완전한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환자는 뇌압 조절에 성공했으므로 신경학적 후유증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나머지 환자들에 대해서도 한 명 상세하게 설명했다. 수술 방법이나 회복 과정, 주의해야 할 합병증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슈미트 교수가 보기에도 그것은 정말 경험 많은 전문의의 판단이었다. 훌륭하군. 정말 경험이 풍부해. 슈미트 교수에게 인정받았지만 민준 본인은 담담했다. 많은 환자들을 봐왔으니까요. 한국은 응급 환자가 정말 많거든요. 그때 클라라가 조심스럽게 민준에게 다가왔다. 그동안의 무례를 사과하고 싶었다. 하지만 좀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가득 차 있었는지 너무나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선생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클라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전문의 동료에게 그런 대우를 했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 특히 자신보다 훨씬 경험 많고 실력 좋은 의사에게 민준은 오히려 클라라를 위로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제가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합니다. 슈미트 교수가 민준에게 제안했다. FSP 시험은 언제 볼 예정인가? 우리가 무언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민준의 눈이 빛났다. 정말이십니까? 지금은 B1 레벨이라 C1까지 올려야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만 우리 병원에서 추천서를 써줄 수도 있고 의학 독일어 교육 등도 도와줄 수 있네. 자네 같은 실력자는 독일 의료계에 정말 필요한 인재야. 슈미트 교수의 제안에 민준은 감동했다. 그동안 혼자서 악전고투하던 FSP 준비에 갑자기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것이다. 독일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다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간호사들도 민준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제는 존경의 눈빛이었다. 그동안 무시했던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은 것이다. 이제부터는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간호사 중 한 명이 정중하게 말했다. 아닙니다. 편하게 대해주세요. 아직 청소 일은 계속해야 하니까요.
민준의 겸손한 모습에 모든 의료진은 더욱 감명받았다. 이 정도의 실력과 경력을 가졌으면서도 전혀 거만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진정한 의사의 품격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슈미트 교수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늘부터 자네를 우리 팀의 비공식 컨설턴트로 맞이하고 싶네. FSP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말이야. 민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수개월 만에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다. 드디어 진짜 자신을 인정받은 순간이었다. 그날 오후 민준의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이전과는 달랐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도 무시당할 이유도 없었다.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은 기분이었다. 이 소식을 지혜에게 전하면 얼마나 기뻐할까. 벌써부터 기대되었다. 하지만 민준은 아직 몰랐다. 이 사건이 단순한 정체 공개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며칠 뒤 더욱 감동적인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사실을. 이틀 뒤 슈미트 교수는 민준을 따로 불러냈다. 병원 내의 조용한 회의실에서 만나기로 했다. 민준은 FSP 시험에 관한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슈미트 교수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다. 무언가 진지하면서도 호기심에 가득 찬 눈빛이었다. 김 선생,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네. 슈미트 교수는 민준에게 물었다. 그것은 지난 몇 달간 병원에서 일어난 몇몇 사건에 관한 것이었다. 특히 의료진이 놓칠 뻔했던 진단이 예기치 않은 형태로 수정된 적이 몇 번 있었다는 것이다. 익명의 제보가 몇 차례 있었네. 환자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의학적 조언이었는데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알 수가 없었지. 민준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슈미트 교수가 눈치챈 것이 분명했다. 그동안 자신이 비밀리에 해왔던 일이 발각된 것이다. 슈미트 교수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지난 4개월 동안 총 8번의 익명의학 조언이 있었다고 했다. 모두 정확한 진단이었고 그 덕분에 환자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처음에는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번 일로 짐작이 가는군. 민준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미 정체가 밝혀진 지금 계속 숨길 이유도 없었다. 오히려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네, 제가 했습니다. 민준은 그동안의 일들을 차례대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청소를 하면서도 자꾸 환자들의 상태를 관찰하게 되었다고, 그것은 의사로서의 본능이었다고 말했다. 클라라의 첫 오진 때도 마찬가지였다. 환자가 위험한 상태가 되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상급자에게 익명으로 연락했다고 털어놓았다. 직접 나서지 못했던 것은 자신의 신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환자들이 위험에 빠져가는 것을 보고 잠자코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청소부가 의학적인 조언을 한들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슈미트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아무리 정확한 의학 지식이 있어도 사회적 지위 때문에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이다. 민준은 더 자세히 설명했다. 환자를 볼 때마다 놓치고 있는 증상들이 눈에 띄었다고 했다. 뇌압 상승 징후를 놓치는 경우, 신경학적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응급도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 등이 종종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응급 환자가 정말 많았습니다. 하루에 뇌출혈 환자만 서너 명씩 오는 날도 있었으니까요. 그 덕분에 증상을 꿰뚫어보는 눈이 길러진 것 같습니다. 슈미트 교수는 민준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자신의 신분을 숨기면서까지 환자의 안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왔다는 점에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 그것은 진정한 의사의 정신을 보여주는 행동이었다. 그럼 며칠 전 세 환자의 건도, 네, 3명 모두 뇌혈관 질환의 급성기 증상이었습니다.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직접 말하기는 어려워서 민준은 그날의 상황을 설명했다. 세 환자 모두 위험한 상태였는데도 각각 따로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슈미트 교수에게는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이 있었다. 그런데 왜 처음부터 정체를 밝히지 않았나?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독일에서 의사로 일하기 시작할 수도 있었을 텐데. 민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있었다.
사실 그것이 가장 복잡한 부분이기도 했다.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민주는 지혜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가 베를린 훔볼트 대학에서 분자생물학 박사 과정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자세한 사정이 있었다. 지혜는 한국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지만 더 깊은 연구를 하고 싶어 했다고. 특히 독일의 연구 환경을 동경하고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가족들 생각에 포기하려 했다고 털어놓았다. 제가 제안했습니다. 독일로 가자고, 당신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민준의 목소리에는 애정이 담겨 있었다. 아내의 꿈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커리어를 잠시 중단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지혜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이었다고. 하지만 막상 독일에 와서 현실에 부딪혀 보니 생각보다 힘들었다고 말했다. FSP 시험 준비도 쉽지 않았고 언어의 장벽도 높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활비 문제가 가장 컸다고 했다. 지혜에게는 박사 과정에만 집중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돈 걱정 없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요. 그 때문에 청소 일을 시작한 것이었다. 시급은 낮았지만 시간은 자유로웠다. 오전에는 청소를 하고 오후에는 FSP 준비를 할 수 있었다. 지혜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자신의 꿈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었다. 처음에는 몇 달만 버티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FSP 시험도 금방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독일어는 생각보다 어려웠고 특히 의학 독일어는 더욱 까다로웠다. 게다가 독일 의료 시스템에 적응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슈미트 교수는 민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고 있었다. 자신의 꿈을 뒤로하고 아내의 꿈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숭고하게 느껴졌다. 그런 와중에도 환자를 잊지 않고 도우려 했다는 점이 더욱 인상적이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군. 의사로서도 남편으로서도. 민주는 쑥스러워했다. 아닙니다. 과찬이십니다. 하지만 슈미트 교수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이런 인품을 가진 의사야말로 독일 의료계에 정말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했다. 실력은 물론이거니와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진실했기 때문이다. 부인의 연구는 순조로운가? 민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네, 최근의 실험 결과가 좋아서 정말 기뻐하고 있습니다. 지도 교수님도 만족해 하시는 것 같고요. 지혜가 무사히 박사 과정을 마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 섞인 전망도 들려주었다. 내년쯤에는 논문도 완성될 것 같다고 했다. 슈미트 교수는 제안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겠군. FSP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구체적으로는 병원에서 인턴십과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민준이 독일 의료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진들과의 네트워크 형성도 돕겠다고 약속했다. 자네 같은 인재를 놓칠 수는 없네. 독일 의료계의 손실이니까. 민주는 진심으로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도 들었다. 그동안 숨겨서 죄송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 괜찮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그럴 만한 상황이었으니까. 슈미트 교수는 오히려 민준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가족을 위한 희생이었고 그런 상황에서도 환자를 잊지 않았다는 점이 더욱 가치 있다고 평가했다. 이제부터는 정식으로 우리와 함께 일하세.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어.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수개월간의 고생이 보상받는 듯한 안도감과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솟아올랐다. 드디어 진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날 저녁, 민주는 집으로 돌아와 지혜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끌어안았다. 자신 때문에 고생시킨 것에 대한 미안함과 남편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던 것이다. 이제부터가 진정한 새로운 시작이었다. 민준에게는 의사로서의 삶을, 지혜에게는 연구자로서의 꿈을 두 사람이 함께 이룰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한 달 뒤, 샤리테 대학병원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민주는 더 이상 청소복을 입지 않았다. 슈미트 교수의 특별한 배려로 병원 내 임시 컨설턴트로 일하게 된 것이다. FSP 시험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실무 경험도 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가장 큰 변화는 클라라에게 찾아왔다. 그녀는 민준을 스승으로 모시며 열심히 배우고 있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환자를 올바르게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선생님, 이 환자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클라라가 민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예전에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로 가득했다. 민준은 친절하게 설명했다. 환자의 신경학적 증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다. 클라라는 메모를 하며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클라라의 실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민준의 지도를 받으며 놓치고 있던 부분들을 다시 다질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응급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월등히 좋아졌다. 간호사들도 민준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꿨다.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편견에 가득 차 있었는지 깨달은 것이다. 선생님 덕분에 병원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요. 간호사 중 한 명이 말했다. 실제로 응급실 분위기는 달라졌다. 민준이 합류한 후로 의료진 간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환자 치료의 질도 향상된 것이다. 무엇보다 서로 배우려는 자세가 생겨났다. 슈미트 교수는 민준의 변화해 가는 모습을 만족스럽게 지켜보았다. 처음 만났을 때의 위축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제는 자신감 넘치는 진정한 의사의 모습이었다. 김 선생, FSP 시험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나? 민준은 대답했다. 꽤 순조롭습니다. 실무를 하면서 의학 독일어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으니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실제로 민준의 독일어 실력은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다. 의료진과의 일상적인 소통을 통해 언어의 장벽이 점점 낮아져 갔던 것이다. 특히 의학 전문 용어는 거의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추세라면 시험 합격은 문제없겠군. 슈미트 교수의 말에 민준은 미소 지었다. 다음 달에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자신감도 붙었습니다. 그동안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FSP 시험이 이제는 현실적인 목표가 되어 있었다. 동료들의 도움과 실무 경험 덕분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민준의 집에도 변화가 있었다. 지혜의 연구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남편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그녀 자신도 더욱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오빠, 오늘 지도 교수님이 논문 초고를 보시고 굉장히 만족해 하셨어. 지혜가 기쁜 소식을 전했다. 박사 논문이 예상보다 빨리 완성될 것 같다는 것이었다. 정말 축하해. 고생한 보람이 있네. 민준도 진심으로 기뻐했다. 아내의 꿈이 현실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조금도 아깝지 않았다. 오빠 덕분이야. 돈 걱정 안 하고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감사해 하는 지혜의 말에 민준은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나야말로 고맙지. 당신 덕분에 나도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한 희생이 결국 함께하는 행복으로 돌아왔음을 실감하고 있었다.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몸소 깨닫는 순간이었다. 2달 뒤 드디어 FSP 시험 결과가 나왔다. 민준은 보기 좋게 합격했다. 그것도 상당히 높은 점수로. 슈미트 교수를 비롯한 병원 동료들의 도움이 큰 힘이 되었다. 축하하네. 정말 훌륭한 결과야. 슈미트 교수가 민준을 축복했다. 이제 민준은 독일에서 정식 의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 신경외과 팀에 정식으로 합류해 주겠나? 슈미트 교수의 제안에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샤리테 대학병원 신경외과에 새로운 멤버가 합류하는 순간이었다. 민준은 더 이상 숨겨진 실력자가 아니었다. 당당한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것이다. 클라라는 민준의 합격을 누구보다 기뻐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이제 정식으로 함께 일하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그녀는 진심으로 민준을 존경하고 있었다. 처음에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이제는 최고의 동료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였다.
드디어 우리 팀이 완성되었네요. 민준의 합류로 신경외과 팀의 분위기는 한층 더 좋아졌다. 그의 풍부한 경험과 겸손한 인품이 팀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다. 몇 달 뒤 지혜의 박사 논문 발표회가 열렸다. 훔볼트 대학의 큰 강당에서 열린 발표회에는 많은 연구자들이 참석했다. 물론 민준도 그 자리에 있었다. 지혜의 발표는 완벽했다. 수년간의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설명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도 모든 질문에 명쾌하게 대답했다. 정말 훌륭한 연구 성과입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극찬했다. 박사 학위 취득이 확정되는 순간이었다. 지혜의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된 것이다. 발표가 끝나고 지혜는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모든 시선이 지혜에게 집중되었다. 제 남편입니다. 지금은 베를린에서 신경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민준을 소개하는 지혜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남편의 희생과 노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참석자들은 민준에게 축하의 말을 건넸다. 독일에서 의사로 성공한 한국인 부부의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던 것이다. 정말 멋진 부부시네요. 누군가 말했다. 민준과 지혜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동안의 어려움이 모두 보상받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베를린 시내의 작은 한식당에서 조촐한 축하연을 열었다.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을 먹으며 지나간 날들을 회상했다. 정말 힘들었지만 잘 버텼네. 민준이 말했다. 오빠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지혜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감사함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었다. 각자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금 민준은 샤리테 대학병원에서 당당한 신경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다. 동료들에게 존경받고 환자들을 살리고 있다. 클라라를 비롯한 후배들을 지도하는 것에도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 지혜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베를린의 유명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꿈에 그리던 연구자의 길을 당당하게 걷고 있다. 두 사람의 베를린 생활은 이제 완전히 안정되었다. 처음의 어려움과 편견을 극복하고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을 이룬 것이다. 민준은 때때로 생각한다. 만약 그날 환자들에게서 눈을 돌렸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지만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버리지 않았기에 지금의 행복이 있다고 확신한다. 진정한 실력은 겉모습이나 사회적 지위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민준의 이야기는 지금도 샤리테 대학병원에서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다.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교훈과 함께 베를린의 어느 밤 민준과 지혜는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이야기한다. 각자의 꿈을 이루면서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느끼면서